바쁘신 와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자리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3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문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3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손동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저출산 추세 속에서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재정 위기와 지방 소멸 위기, 산업 위기, 사회 통합 위기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과제입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지난 16년간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고착화하는 저출산이 급격한 노동인구의 절벽을 초래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인구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민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서 인구 구조의 전향적 변화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미래 컨퍼런스의 주제를 축소사회 한국 이민 정책의 대전환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눈앞에 닥친 인구 절벽의 해법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서울경제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천착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23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래 컨퍼런스 2023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논의하는 인구 문제, 이민 정책 등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300조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속화되는 인구 문제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구 위기의 요인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인구 문제, 이민 정책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인 조선업, 2차 전지 등 제조업과 건설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외국인 인력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님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외국 인력 활용을 과감히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외국 인력 쿼타를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으로 늘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도 2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의 뿌리 업종인 중견기업과 택배업, 호텔, 콘도업 등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45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개방 국가입니다. 특히 우리 농어촌이나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많은 외국인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다양한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팝이 세계인들이 즐기는 문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선진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컨퍼런스가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대출입니다. 서울경제가 주최하는 미래 컨퍼런스 2023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동반자 서울경제신문은 미래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을 깊이 천착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올해 미래 컨퍼런스의 주제인 축소사회 한국 이민정책의 대전환 역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역대 정부가 각종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책으로 이제는 이민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정책은 서울경제에서도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질서 있는 정책, 준비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놓으려 하는 전문가들이 모이신 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을 활발히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미래 컨퍼런스 나온 고개는 정부 여당이 잘 새겨듣고 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 주신 손동영 이사장을 비롯한 서울경제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올 한가위 추석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인호입니다. 인구위기 문제를 생각하면서 초저출산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OECD 평균인 1.5명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많이 낮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단위로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입니다. 이는 20년 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약 30만 명 이상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고도 성장 시기를 정답이 있었던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국가적 성장 난제들은 선진국들을 참조하여 해결할 수 있었고, 개인은 부모와 사회가 알려주는 성공 방식을 믿고 거침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은 다릅니다. 정답이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5년 뒤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를 예단하기 어렵고 SNS 발달로 청년들의 불안감은 빠르게 공유됩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대부분 선진국들도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우리는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사회적 모멘텀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정책적 지원은 물론 범국민 차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인구위기는 10년 혹은 2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현재 조선업 등에서 이미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의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 그리고 이민 정책의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지속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단기적으로 인력 수급이 시급한 산업 분야의 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과 중장기적 시각이 필요한 이민 정책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수한 사람들을 가려받아 인구가 부족한
지방에 정주시키면서 어렵고 힘든 분야에 종사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은 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삶의 터전을 옮기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절실함이 넘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습대로만 움직여줄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중장기 이민 정책의 논의의 핵심은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인구가 절실합니다. 특히 계속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젊은 청년 인구가 필요합니다. 반면 지역의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로 인한 실질 임금 감소를 무릅쓰고서도 매년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도권의 구심력이 너무 강합니다. 지방이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쟁력이 가장 높은 곳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 인력 유입은 이러한 인프라 집적의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외국 인력 유입 초기부터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지역 설정에 적합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한편 중앙은 지역의 이해관계와 한 발짝 떨어져 있어 각 지역의 자원과 경쟁력을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외국인 인력 활용과 지역 정착, 나아가 중장기 이민 정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을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외국 인력의 유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중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편익 등을 냉정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컨퍼런스는 시의적절하고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핵심 아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가 사회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토의하여 해법을 찾아내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문병기입니다. 그 전체적인 논의의 앞부분에서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왜 현재 이민정책이 필요하고 이민정책의 어떤 방향을 잡자, 어떤 방향을 잡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국민이냐 인민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5세기 10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유럽에서 근대 국민국가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즉 국민이라는 말 이전에 사실은 그 영토에 누군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어떤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인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가 구성원의 모습을 다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현재 이미 우리는 이민자와 함께 살고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민자와 함께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론의 시의성입니다. 올해 안에 중요한 가시적인 뭔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담론의 심층성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까지도 이미 2012년에 그 MB 정권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대표적인 부처, 지금 우리 고용장관까지 가셨는데 대표적인 법, 고용, 여가부, 외교, 교육, 행안, 과기 7개 플러스 사실은 그 외에도 더 많습니다. 그야말로 범부처적인, 범정부적인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래서 더 논의의 심층성, 입체성이 필요하다. 그럼 마지막에 어떤 논의의 적실성이 필요합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이민정책 필요하다. 이민 확대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말로 무엇부터 먼저 할 건가? 라는 말씀으로 구체화시키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당면한 국내 정치 환경입니다.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령 인구 지금 계속 늘고 있지요. 제가 바로 63년생 베이비 부머의 마지막 끝인데요. 이미 올해 이제 환갑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급격하게 늙을 일밖에 안 남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70년, 지금부터 앞으로 50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50년쯤 되면 생산 연령 인구와 노령 인구가 뒤바뀝니다.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기도 이제는 힘들어집니다. 완벽한 노령 국가로 넘어간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이제는 격차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수도권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조만간 바뀔 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재 지금 우리 이민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원래 245만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역대 최고는 252만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조만간 그걸 돌파할 겁니다. 역대 인구의 지금 5% 약간 모자랍니다. 그런데 OECD 평균 보면은 12%입니다. 앞으로 2배 이상 늘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마지막에 줄에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역대 평균 20%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불법 체류자가 10% 이상 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이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민정책의 시대적 정당성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대이민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한번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 정책, 소위 말 출산율 제고 정책, 노인 고용 확대 정책, 여성 고용률 제고 정책,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인구 분산 정책의 대표적인 그런 정책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전부 다 인구 감소 적응 정책이다. 어떤 근본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뭔가 이런 정도 하면은 충격을 줄여주겠지라는 어떤 그런 기대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 이미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애가 하나 태어나더라도 얘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생산 가능 인구가 되려면 최소한 15년이 걸립니다. 15년 동안에 사망하는 인구를 역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 가능 인구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구는 벌써 이미 저렇게 항아리형으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저 제일 항아리의 밑둥이 지금 확 좁아들어 있습니다. 저거를 해결하려면 21년도에 37년을 계산하고 출생 인구의 3.3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약간 보태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의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본 그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출생률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80조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말이 참 무상하게 그래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고용에서 노인 인구의 어떤 그런 확대를 통해서 뚫어보자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취업률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34.1%가 이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또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래도 어떤 특정 분야로 국한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주력 생산 가능 인구에 도움이 되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고용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면은 여성 고용률이 우리나라가 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구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중요한 여성 취업률이 가는 곳이 노동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업이 아닙니다. 주로 서비스업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에 있듯이 고용률을 증가시키면 육아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율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대들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도 쉽지 않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앞에서 보신 그 그림의 뒷부분입니다. 전체 다 빨갛습니다. 서울하고도 예를 들어서 강남, 뭐 이런 마포, 이런 몇 구 외에는 서울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국이 다 빨갛습니다. 앞으로 50년만 지나면요. 이런 현상이 우리의 미래가 지금 뻔히 보이는 시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의 시대적 정당성 정리하면
인구의 소멸 그리고 어떤 그 파괴력은 너무나 크다. 그리고 너무나 장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 맞는 대책도 범정부적이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는 인구 소멸이 되니까 그럼 외국인들 많이 데리고 와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그러면 무조건 많이 데려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즉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적정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서 그 모자란 부분을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역할의 보완을 이민으로부터 맞아야 된다. 즉 규모도 총 규모도 중요하지만 구성비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들의 역할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이민 정책이 마지막 남은 우리의 해결책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금의 어떤 외국 인력 활용 정책으로 부족하다. 지금까지의 체류 관리 정책만으로도 부족하다. 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이민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그와 함께 바로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새로운 국민의 이미지, 국민상 자체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민 정책의 방향은 무엇일까? 거시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 정책의 제1목표는 현재 그리고 잠재적인 인재의 선별적인 유입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구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구성비도 맞춰야 된다. 젊은 사람 중심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줌으로써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이민 정책의 중요한 방향은 뭐냐? 첫째, 부족한 게 얼마인지를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많이 필요하다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그 어디는 정확하게 뭐냐? 바로 노동 현장입니다. 많은 제가 이런 컨퍼런스 기회를 통해서 현장에 바로 지방에서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에서 현실적으로 이민자를 직접 데리고 일을 하시는 그런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민자가 아무리 많아도 솔직히 저희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럽니다. 왜? 말이 첫째 잘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해도 기업에서 일 시키려면 그 기업에서 하는 일을 다시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직종별로 지금 현재는 5대 산업 크게 나눠서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생산업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 인력에 대한 어떤 수요 그다음에 어떤 인력 활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직종별로, 숙련 수준별로, 체류 유형별로, 이주 단계별로, 생애 주기별로 훨씬 자세하게 이민에 대한 인력의 부족 부분에 대한 수요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법무부와 고용부로 나눠져 있는 바로 인력 도입 체계와 체류 관리 체계를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따로 놀기 때문에 수요도 따로 노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일원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 입국 전에 이미 많은 준비를 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입국 전 이민자 사회 통합 교육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인 인재의 유입을 위해서는 국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인프라에 대한 그런 여건 조성이 중요한 화두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목표인 선제 인별 인재의 선별적인 유입과 국민 경제의 어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은 도입할 때부터 인재 그리고 잠재적인 인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주로 유학생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육성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 정책의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와 함께 지금 현재 유학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지역 특화 비자에 실제로 동원되기 위한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졸업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바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 상당한 인프라를 가진 그런 국가기관에서 인재 육성의 차원에서 재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민 정책의 큰 목표 있습니다. 바로 체류 관리.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야말로 질서 있는 이민 정책, 법 질서와 어떤 그런 국가의 어떤 그런 위험이 살아 있는 그런 이민 정책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엄격하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이민자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너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국제 수준의 2배가 넘는 그런 불법 체류, 이거 확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줄인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체류 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법무부에서 그야말로 억울한 그런 어떤 원망을 듣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좀 지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체류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엄정성과 법 질서도 중요하지만 인권의 보호, 그다음에 복지 간의 균형도 필요하다.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제적 위상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필요하니까 외국인들 데려와서 싼 임금으로 그냥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너무나 어떤 단시한적인 그런 생각이다. 장기적인 우리나라 국제 위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한국의 노동시장의 어떤 그런 구조 개혁을 위해서도 좀 더 길게 보고 어떤 복지와 국민 정서, 그다음에 국가 안정성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일종의 이제 이민 정책의 끝단이 해당합니다. 바로 사회 통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주한다. 그러면 결국 내국인과 한국인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산다는 말은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말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제가 소위 말하는 이민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한 것들이 바로 이런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미리 그것들을 챙겼더라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 정서가 너무 많은 어떤 그런 국가 재원이 이민자들에게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국민에 대한 어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이런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에서 이 모든 이민 정책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 이야기하는 바로 범정부 이민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유사 중복성이 너무나 심해져 있고 너무 많은 부처들이 지금 관여하고 있는데 이거를 놔두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민정책의 기본 목적과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또는 이런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거나 조정하거나 연계하거나 또는 어떤 사업의 평가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극단적으로는 어떤 통폐합까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로 문자 그대로 범정부 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입니다. 여러분 컨트롤 타워가 뭐죠? 공항의 관제탑입니다. 관제탑에서 노 하면 비행기 못 내립니다. 못 뜹니다. 즉 강력한 통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에서 통제력을 빼고 나면 정책 조정 능력을 빼고 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많은 어른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민정책은 이제 그 시대적인 의미라든지 또는 어떤 본질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최고의 최우선 정책 과제이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해가 어떤 면에서는 그 중요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 새로운 대한민국 운영의 기본 모델을 만드는 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적실성이지요. 현장의 목소리를 제발 좀 들어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에 현장에 있는 그 이민자들과 직접 살아가는 그런 기업가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민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담론의 창을 활짝 열어야 된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필립스 엘즈닉이라는 유명한 1940년대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이 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코옵테이션입니다. 한마디로 포섭이죠. 모든 자원과 모든 인력과 모든 비전과 모든 역량을 이 이민 정책에 모아야 된다. 누구도 배제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 모든 담론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이야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민 정책 컨트롤 타워가 될 텐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교한 수요 조사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총리께서 나서서 어떤 정책 조정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부처로 조직으로 가는 그런 식의 단계적 접근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사족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거버넌스 구조 개혁의 실패 사례가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민 정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그때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그 대통령과 총리님의 그 의지가 지금의 대통령님과 총리의 의지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는 지금만큼 인민국 위기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이니까 지금부터 10년도 더 전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그 담론의 핵심은 결국에는 부처 칸막이, 결국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책 조정이지요. 이것을 정말 자기 팔을 잘라내는 그런 어려운 역할을 지금 현재 총리와 또는 장관님들께서 해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운 이민 정책을 위해서 어떤 과제를 당장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칭 이민청이라는 새로운 조직 체계는 어떻게 가고 그 조직은 어떻게 운영돼야 될 것인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25만 정도, 작년 말 기준입니다. 225만의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가 동포 비자를 받는 그런 외국인과 또 동포 비자들이 취업을 받는 H2 비자, 이 인력들이 절대 다수의 한 80만 넘죠. 그런 걸 차지하고, 또 지금은 이제 농촌에 이 총각들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 20년 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그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농촌 총각과 외국, 특히 이제 아시아 쪽의 처녀와의 결혼. 그래서 젊은 이 아시아권의 처녀들이 결혼 이주하는 그런 결혼 이민자들이 한 17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저숙련 기능 인력들, 그리고 이들이 어느 정도 기술이 체화된 숙련 이동으로 지금 이제 전환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4에서 E7, 죄송합니다. E9 비자에서 E7-4로 지금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가 대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이 있고요. 이 지금 체류는 일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주춤 조금 줄었다가 다시 지금 2019년에 규모를 회복하고, 아마 이것은 연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만 정도는 매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새로운 어떤 그 선진화된 이민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외국의 몇몇 나라들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이들 나라의 어떤 공동적인 상황은 이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교적 지난 한 20, 30년 동안은 순조롭게 외국인들이
그들 나라에 유입이 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갈등, 폭동 등의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상당히 그 이민자 문제, 또 난민 문제, 난민 문제는 일시적으로 북아프리카 중동 쪽에서 한번 시리아 사태로 왔고,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난민이 발생하면서 유럽의 이민 선진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민자 문제, 난민 문제가 정치화되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들에 대한 이 자국 사회로의 사회적 통합 이슈들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세 번째 이 공통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정치와 또는 사회적 갈등과 관계없이 매우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와 호주가 이민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이런 외국인을 유입하는 그런 체계를 잘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라고 생각됩니다. 호주는 우선 그동안에는 주로 기술 인력 중심으로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나 간호사나 엔지니어들,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의 프리패스 같이 이 장기 체류 나가서 영주권을 주는 형태로 갔고요. 그 호주 사회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학생이나 부모나 가족 초청, 상당히 인도적인 관점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그 사회가 필요한, 호주 사회가 필요한 기술, 인력은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정책의 기준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기술 인력에 대한 그 유치 노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동안에 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유학생을 받을 때 절대로 취업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그것을 증명해야지 유학 비자가 발급됐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전면적으로 바꿨어요. 호주도. 유학생들을 오히려 졸업하고도 체류하게끔, 그래서 직장을 구하게끔 허용해 줬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젊고 기술력 있고 학력이 높은 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정책 전환을 호주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보시면 작년에 한 100만 정도 인구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100만의 한 96%가 이민자예요. 그리고 캐나다 사회는 이민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기술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고, 캐나다 체류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본국에서 바로 영주 자격을, 영주 트랙으로 들어가서 취업을 하게 되는, 입국을 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 엔지니어의 41%, 그리고 창업가의 33%가 이민자, 정확히 말하면 외국 출생 캐나다 국적이나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어떻게 보면 외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캐나다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지난 6월 기준으로 4천만 인구를 돌파했습니다. 이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인구가 빨리 늘어나는 나라 없습니다. 캐나다가 그렇게 하는 데는 필요한 인력들, 우수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시스템의 어떤 전형이 캐나다, 호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은 그동안에 우리보다 훨씬 더 배타적인 그런 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고 또 이
출입국 재류 관리청이라는 법무성 산하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정책 전환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또 일부는 가족 동반까지 허용하는 상당히 우리보다는 한 발, 반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고용노동부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저숙련, 저학력의 사람들을 한국에 오게 하니까 어떤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임금 소득이 한 그 10배 정도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한국에 올라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의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느 지위가 있는 그런 현재나 또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인력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문을 연다고 그들이 바로 오지는 않아요. 그들의 선택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OECD 국가별로 보면 파란 점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2021년에 전체 인구에서 영주 이민자의 비율입니다. OECD 전체 비율이 한 0.4 조금 넘는데 우리가 지금 0.1대입니다. 0.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코리아, 저펜이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왼쪽에 있는데 좀 이거 끌어올려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단순히 이 단기적인 노동력만이 아니라 정주 개념, 퍼머넌트 레지던스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모자라는 부분, 그래서 이 E9으로 온 사람들 중에서 기술이 좀 숙련된 사람을 E47으로 전환해서 한 3만 5천까지 늘리겠다 그러는데 지난 7월 기준으로 이게 한 2,4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2027년까지 30만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늘리겠다. 그런데 지금 한 16만, 17만 정도 되는데 우리 대학 사정을 생각하면 외국 학생들 유치도 결코 만만치 않는 목표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력의 62%가 다수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간 인력보다 좀 더 우수한 인력, 우리가 좀 한국에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 한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 캐나다로 일단 가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박사 인력 보면 서울대 기준으로 보면 인도나 파키스탄 친구들, 박사과정 마친 친구들 보면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도 같이 공부하고 또 자녀들, 초등학교나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피부만 다르지 완전히 한국이에요. 한국말 너무 잘하고 한국 사람입니다. 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키워가지고 다시 모국으로 또는 미국, 캐나다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칭 예스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젊고 영, 에듀케이티드, 고학력에 또 기능이 있는, 기술력이 있는 스킬드. 그래서 앞 글자를 합쳐서 예스족이라 하는데 그 예스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쟁해야 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 미국, 캐나다나 호주, 싱가포르, 영국 같은 경우는 영어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는데 우리는 또 하나 배리어가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연령과 학력과 이 숙련뿐만 아니라 한국의 체류 경험, 특히 한국어 능력 뭐 이런 것까지도 체계적으로 점수화해서 이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어느 정도 점수를 갖추면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장기 체류부터 시작하게 하고 가족 동반 같이 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주권을 갖고 최종적으로는 국적 취득까지 가는 그런 트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자,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비자가 아주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비자 타입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특성, 그들의 어떤 요구, 또 우리 사회의 요구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메스틱 팔라시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그러니까 정교해져야 되고 그런 걸 위해서는 정확한 제대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관련되는 기관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외국인들이 처음에 한국에 비자 신청을 할 때 보면 많은 정보를 적습니다. 어떤 때는 한 큰 종이에 한 7장, 8장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는 내용이 현지어로 적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 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전환하는 것은 제한된 정보만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사청 발급할 때 많은 정보를 기재하는데 실제로 꼭 필요한 정보만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정보가 있는 거죠. 학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또는 국내 체류, 한국에 있는 체류하는 가족 친지의 유무 뭐 이런 정보는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거는 그냥 PDF로 종이를 PDF로 전환해서 법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 데이터베이스 되지 않으면 그걸 찾는데 무지 어렵죠. 일일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적 입력된 정보가 100% 완벽하게 디지털로 입력이 되고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당장 법무부부터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여러 부처 간에 좀 연계해서 사용하자. 이런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필요성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런 외국인 출입국 관련되는 데이터 정보를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가칭 이민정보분석원 또는 이민정보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앞서 문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이 이민정책의 기조를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한 기획 분석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게 제 동감을 하고 그리고 여러 부처가 뭐 하나로 다 통폐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또 조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기반 또 이 데이터베이스화되는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칭 이민청이 필요한데 그러한 정보 자원이나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그런 과제 그리고 초기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그 정책 기조를 꾸준하게 좀 챙겨야 되고 또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과제도 있고 이 고용부라든지 과기정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지난 6월에 또 신설된 재동포청과 상당히 새로 신설될 이민청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청이 출범이 되면 우선 필요한 것들이 지금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 인구, 적정 인구 뭐 이런 고민을 하듯이 법무부와 이민청은 필요한 총량 외국인 수 뭐 이런 것들은 법무부나 이민청이 새롭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존의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나 교육부 등의 기존의 이 관련 부처의 기능과 업무는 큰 변화 없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변화가 있으면 상당히 전환이 어려운데 자연스럽게 저는 될 것 같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총량에 있어서는 법무부와 이민청이 어느 정도 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새로운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합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 기금을 좀 이민청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입원은 비자 수수료나 출입국 관련되는 수수료 또는 과태료 또는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부담금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외국인 지원 정책에 한정해서 요 기금을 지출하게끔 하는
뭐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3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속화하는 인구절벽 문제의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한 내용들이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축소사회, 한국, 또 이민 정책의 대전환과 같이 대한민국의 인구 발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3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